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교차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차표를 작성을 하는 건데, 이 교차표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그 관계는 보통 비율 또는 빈도로 표현이 됩니다. 교차표를 작성을 하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교차표를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는 연속형처럼 보이는 자료도 범주화해서 그거를 교차표에다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속형 자료는 교차표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차표를 작성하려면 어쨌든 사용되는 변수들이 일반적으로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첫 번째 연속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해서 그거를 교차표에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마 이 패키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후반부에서 사용될 패키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Gmodels라는 패키지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따 사용될 교차표를 만드는 함수 crosstable이라는 이 함수가 기본 함수가 아니고 Gmodels라는 패키지에 딸려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crosst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Gmodels라는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더불어서 R을 실행시켰을 때 맨 처음에 Gmodels라는 이 패키지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install pack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Gmodels라는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로 불러오셔야 됩니다. 한번 설치하면 이제 더 이상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매번 R을 실행할 때는 이 crosst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매번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야 되는 거는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안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습에 활용될 자료를 우리가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실습에 활용될 자료는 지난번과 똑같은 국토부 실거래 가격 그 자료, 서울시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3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read.csv 파일로 불러와서 A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준비는 마쳤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물의 전용 면적, 그리고 거래 연도, 거래월, 그리고 거래 가격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 준공연도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에 생성했던 자치구 이름, 그리고 법정동 이름, 그리고 거래 연월, 이 필드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속형 값을 범주형 값으로 변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이제 현업에서도 이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동 안에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필지가 여러 개가 있죠. 예, 당연히. 그리고 그 개수는 매우 많을 겁니다. 뭐 몇만 개라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필지가 어떤 법정동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00개의 10,000개의 필지에 각각의 면적이 다 측정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걸 제곱미터로 측정을 했다고 하면 그 면적이 이제 어찌 보면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예, 10,000개의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보통 우리는 그거는 연속형 자료라고 보죠. 그리고 척도로 따져보면 비율 적도가 되겠죠. 그런 10,000개의 숫자 값을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다 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보죠. 보통 요약해서는 보는 방법은 그런 연속형 값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이나 뭐 중간값이라든지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값이 몇 개가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단위가 필지니까 10,000개의 필지 중에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50제곱미터 미만인 필지들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리고 뭐 300제곱미터 이상의 필지들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가공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찌 보면
연속형 값을 범주형 값으로 변환해서 빈도로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2.5제곱미터라는 값을 5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값으로 치환돼서 이해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필지에는 63제곱미터라는 값이 갖고 있으면 그 63이라는 건 연속형 비율 척도 값인데 그거를 50에서 100제곱미터 이 구간, 이 자체가 값 하나예요. 그냥 그 값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값들 하나하나를 구간이라고 하고 구간 값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숫자가 아니고 일종의 범주, 카테고리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연속형 값을 범주형 값으로 변환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범주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형 값을 범주형 값으로 변환하면 그 범주형 값을 서열화된 범주형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또한 예입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들을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0부터 5, 5부터 10, 10부터 15, 15부터 20, 20초과에 해당하는 모든 값. 이렇게 하면 0에서 5에서 10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값이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냥 값인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렇게 값 하나. 이거는 뭐다?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어떤 서열화된 범주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숫자 값이 연속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28, 1, 13, 6,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이런 구간을 여기에다가 대응시켜서 치환을 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8이라는 값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이 값에 대응되지도 않겠죠. 이것도 아니고 어디다 20초과라는 이 값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28은 28초과라는 값으로 바뀌고요. 1이라는 값은 뭐 0에서 5라는 이 값 하나로 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치환된 값의 성질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값들의 개수는 같겠죠. 연속형 값으로 몇 개가 있었죠? 5개가 있죠. 그리고 범주값, 서열화된 범주값 또는 구간값은 몇 개다? 여기서는 5개가 존재한다.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0에서 5라는 값이 중복이 돼 있죠, 지금.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값의 개수는 이것 또한 5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의 실습 사례로 이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레코드 개수, 행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23만 1365개라고 했죠. 이거는 보다 23만 1365건의 거래 물건들이 있고 거래 물건마다 각각 전용 면적 값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 면적 값은 몇 개다? 또한 23만 3,365개의 값이 있는 거죠. 그 연속형 값이죠. 그것도 그거를 일종의 범주형 자료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A하고 이렇게 사이즈 하면 뭐죠? 그 값을 나열한 벡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값은 85.0, 두 번째 값은 240.3 뭐 이렇게 나오죠. 쭉 나열돼서 콘솔 창에서는 1000개까지만 표현되는데 1000개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23만 2365개는 생략돼서 표현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존재는 하지만 즉 이 값도 지금 정확하게 23만 3365개가 있는 거예요. 벡터로서. 이것도 그리고 연속형 값이고 근데 이거를 여기 잘 보면 85,0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거 무엇으로 치환할 거냐면 85에서 102제곱미터 라는 이 값 덩어리 하나로 바꿔버릴 거예요. 아직은 바꾸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대응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고 진짜 숫자가 40 또는 그 밑에 있는 값들인 경우는 이 값을 할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값으로 준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85에서 102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이거는 계획하기 나름인 겁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구간을 나눈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 저 값을 치환하는 거예요. 85.0을 이 값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 값 덩어리 하나로 85에서 102제곱미터 값 덩어리 하나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환된 값들도 개수가 23만 3,365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연속형 값은 아닙니다. 예, 어떤 숫자 값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자 값이냐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자 값은 아닌데 구간값 또는 어떤 요인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이 구간 안에는 어딘가는 속할 거예요. 하나만 속할 거예요. 두 개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워서 일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값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85, 240.3, 84.9, 104.2라는 값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85.0을 준준형, 240.3을 대형,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자료에서 마지막 번째에 있는 마지막 4개의 값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60, 그리고 84.9, 85, 84.7이라는 값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 줄 거란 얘기입니다. 연속형 값에서 범주형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를 가능케 해주는 아래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불러와서 할 필요가 없는 기본 함수입니다. 기본 함수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커트는 문법은 다음과 같아요. 커트 안에 반드시 내가 구간값으로 치환할 대상인 숫자 벡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옵션은 breaks라는 옵션을 적어주시는데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구간 경계값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벡터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문자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걸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서 적어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이고 가장 큰 거는 네 번째 구간인데 어쨌든 값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값들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죠. 그 범위 안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A라고 하지만 이건 숫자로 갈게요. 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가장 작은 값이에요. 거기서부터 B라는 값까지 이 범위를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간은 이거보다 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뭐죠? 적어도 B가 공유돼야 되겠죠. 시작되는 지점은 B가 돼야 되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C에서 멈춰요. 그게 두 번째 구간이에요. 구간은 B부터 C까지의 값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당연히 C부터 시작해야겠죠. C부터 시작해서 D까지 끝나는 구간. 그게 세 번째 구간이고 네 번째 구간은 D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E까지. 이 구간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E라는 값은 전체 값의 가장 큰 값을 포함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최대값이거나 최대값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여기다 적어줘야지 모든 값들이 여기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가장 낮은 구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최소값 A라는 거는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근데 실제로 자료에서 최소값이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는 적어도 최소한 최소값이 되던가 아니면 최소값보다 작아야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구간과 구간 사이는 빈틈이 없어야겠죠. 이 구간과 구간 사이에 해당되지 않은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외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두 가지 구간은 같은 값을 공유합니다. 1구간과 2구간은 B라는 값을 공유하고 2구간과 3구간은 여기서는 C라는 값을 중간에 공유합니다. 이게 경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작성해야 됩니다. 연속형 값을 구간화하려고 하면 먼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구간을 나눈다? 그러면 이 cut라는 함수 내에 쓰이는 breaks라는 옵션에는 다음과 같이 숫자 벡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에서 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구간은 4개지만 여기 구간을 나누는 값의 개수는 5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은 각각의 구간을 나눠주는 경계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은 가장 큰 값, 범위에서 가장 큰 값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전체 값의 최소값보다 같거나 또는 작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E라는 부분, 최대값보다 같거나 또는 그거보다 커야지 구간 안에 소외되는 그런 객체들이 그런 소외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 사이의 경계는 서로 공유돼야 된다. 띄어쓰기가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전형 면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전형 면적 구간을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40 이하, 40에서 60, 60에서 85, 85에서 102, 102에서 135, 135 초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40, 60, 135만 쓰면 안 되겠죠. 45 이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냐라고 해야 되죠. 가장 밑에 값 0으로 그냥 써줬어요. 면적이 0인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0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아래 쪽에 있는 값들, 작은 값들이 소외될 일은 없고, 반대로 135 초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35 초과되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면 소외될 게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냥 참고로 맥스 값을 쓰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1만 해도 충분히 다 포함시킬 수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을 써도 상관없어요. 10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하고 사이즈가 뭐죠? 이건 숫자 벡터죠. A만 쓰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 중에서 필드 하나만 따오는 거니까 값에 나열이 돼버리는 거죠. 값들만 쫙 나오는 거예요. 숫자 벡터고 그거를 그 개수가 23만 3,365개의 숫자를 23만 365 구간 값으로 변환한다라는 겁니다. 구간 개수는 고유값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만 그것들이 또한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 23만 365개의 구간 값이 이제 있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길이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게 기본 설정으로 출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숫자 2개가 나오고 컴마로 구분되고 이렇게 둥그런 괄호로 열고 꺽쇠 괄호로 닫습니다. 이게 기본 설정 출력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둥근 괄호는 뭐냐면 둥근 괄호가 여기 아래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 값 60이라는 초과라는 뜻이에요. 열려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꺽쇠가 여기 이게 초과로 시작하면 반드시 이하로 닫아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85 이하라는 겁니다. 60초가 85 이하. 요거는 뭐예요? 135초가 318 이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하나가 값 하나예요. 요것도 값 하나예요. 요것도 값 하나예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여기 보면 따옴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숫자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숫자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렇다고 문자로 하기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문자 값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요인 값입니다. 팩터라고 합니다. 요인 값. 우리가 초반에 제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값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 우리가 아는 숫자도 값이 될 수 있고 문자도 값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유형의 값도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요인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날짜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커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간 값으로 출력하면 그 값의 성질, 클래스는 팩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주형 자료 중에서 서열이 있는 레벨 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쭉 내려보면 이것 또한 23만 3,365개 요인 값들이 나옵니다. 다 출력되는 게 아니고 1000개의 값, 1000번째 값지만 출력되고 나머지는 생략돼서 출력되지 않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반드시 레벨스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서열을 정해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입력 자료로 사용됐던 숫자 값을 바탕으로 서열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0,40 요게 가장 낮은 서열이고 40,60이 두 번째로 그 다음 높은 서열이고 60에서 85가 그 다음 높은 서열,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긴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인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인 값의 고유 개수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요인 값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컴마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낮은 값, 구간에서 낮은 값, 그리고 컴마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구간에서 높은 값.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둥그렇게 기본 설정에서는 이렇게 둥그런 괄호가 왼쪽에 나와 있고 이거는 초과라는 뜻이고 꺽쇠 괄호는 여기 오른쪽에 표현되고 요거는 이하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방식도 있지만 가끔 어떤 값 이상
그리고 어떤가 미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은 어떤가 이상, 어떤가 미만 이렇게요. 이상부터 시작해서 미만으로 끝나는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기본 옵션에서는 안 되고 추가 옵션으로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하는 건데 여기서 write라는 옵션을 써주시고 write가 받는 값은 false. 기본적으로 write가 true인 경우에는 기본 설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기본 설정으로 그냥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구간의 시작을 이상 그리고 구간의 끝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write는 false다 라는 옵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가장 큰 높은 구간의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해 버리면 이 최대값은 포함이 안 되겠죠. 예.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이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을 적어줘야겠죠. 어떤 값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소 1 이상인 값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0보다 큰 값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최대값도 포함이 되겠죠. 최대값을 갖고 있는 그 객체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레벨 값이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괄호가 달라졌죠. 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이렇게요. 그러면 이 경계선에 있는 값들은 구간이 막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85라는 값은 잘 봐요. 아까 기본 설정에서는 85 이상 102 미만이지. 죄송합니다. 기본 설정 값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 85라는 값은 어느 구간에 들어가냐면 60 초과 85 미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옵션 요거 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아까 다르게 85 이상 102 미만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면적 구간이 더 또 늘어난 셈인 거예요. 예,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경계값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 값을 실측값이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상 미만 또는 초과 이하 이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간 이동이 일어난다. 그럼 구간별 관측 개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cut 함수로 하면 값이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에 조금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다. 라벨을 붙일 수 있거든요. 라벨스라는 옵션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구간 순서에 맞게 내가 원하는 라벨, 구간 값을 여러분이 직접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0,40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냥 40 이하 그리고 40에서 60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135 초과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라벨스라는 거를 이제 적어주고 요거를 표시하면 이렇게 아까 40,60 뭐 102, 135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물결 표시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뭐 이거는 write 옵션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write로 하면 이제 이거는 반드시 여기는 미만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서는 135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초소형, 소형, 준중형, 중형, 중대형, 대형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해도 대신 저거다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값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값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라벨을 붙이듯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재미난 게 분명히 이거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따옴표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 숫자가 아닐 뿐더러 문자 또한 아닙니다. 문자가 아닌 뭐다? 요인이다. 요인 값이다. 그리고 레벨스라는 레벨이 붙어 있죠. 초소형이 여기에 근거하면 가장 낮은 레벨이고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열이 부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값의 개수는 역시 233,365개다. 숫자가 저런 식으로 서열 값으로 치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cut 함수로 출력되는 결과 어떤 형태다? 값이 쭉 나열된 거죠. 벡터. 1차원적 값의 나열이다. 그래서 이 cut 이 함수로 출력되는 값들은 근데 요인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 값들이 나열된 요인 벡터다. 숫자 벡터도 아니고 문자 벡터도 아니고 요인 값이 나열된 요인 벡터다. 즉 원래 사용된 원 인풋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력값은 원래는 숫자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인 벡터로 변환하는 것이 구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있죠. A 사이즈, 이거는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의 값의 개수와 커트 함수로 도출한 이 구간값들의 개수는 똑같아야겠죠. 233,365개하고 그거로 같아야 되죠. 즉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A의 행의 개수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동일해요. 즉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출력하지 않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 그냥 할당시켜서 저장시킬 수 있죠. 어떻게? 새로운 필드를 만들고 그 필드에다가 아까 그 벡터 값을 그대로 할당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A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새로운 필드 이름을 쓰면 이 이름의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커트 함수로 233,365개의 요인값, 구간값들을 여기다 그대로 할당시키면 되겠죠.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11개의 필드가 아니고 12개의 필드가 됩니다. 여기 하나 생긴 거 보실 수 있죠. 준중형, 대형, 준중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면적을 볼게요. 85가 준중형, 240.3은 이제 대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5는 소형. 뭐 이렇게 나중에 요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우리 데이터셋에 또 다른 연속형 변수가 하나 있죠. 그 뭐죠? 대표적인 거 주택거래가격, 신고된 주택거래가격, 실거래가격 있죠. 여기에 보면 A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세일즈 10K, 이거는 1,000원 단위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8억 2천, 뭐 7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억 하는 거를 이런 구간으로 해보려고 해요. 5억에서 10억, 15, 20, 25, 30, 35, 40, 40억 초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옴표로 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억 이하라는 값 하나, 이렇게 5억에서 10억이라는 값, 이거 문자열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값 한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커트 함수를 써볼게요. 그래서 구간 값은 이제 5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40까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간의 경계값으로 쓰되,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에서 끝나면 안 되고 5보다 작은 값을 써줘야겠죠. 그러면 뭐 주택 가격도 마이너스 가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작은 값은 0이겠죠. 그래서 0부터 5억까지의 구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0억보다 더 큰 값을 써주는 거예요. 최대값을 써주면 되겠죠. 전체 값에서. 그러면 최대값도 포함되게끔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 함수에서는 이게 최대값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값도 포함되겠죠. 근데 뭐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더하기 1을 하든 0.5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세일즈 10K는 뭐다? 단위가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우리가 억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미 단위가 우리 썼던 숫자들이 뭐다? 억 단위로 생각을 하고 써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도 저 단위에 맞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만으로 나눠서 억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하면 이렇게 1000 단위로 된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으로 나눠줘 버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정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위와 좀 맞아지게 하려면요,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기본 설정으로 출력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물건은 5억 초과 10억 이하, 두 번째 물건은 40억 초과 251억 이하, 이렇게 이 구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거래가격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구간으로 이제 좁혀놨어요. 그래서 이 레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고유값, 9개의 고유 구간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개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 합하면 이 값도 벡터예요. 233,365개인데 여기 이제 나머지 1000개 빼고는 나머지 다 출력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라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아볼게요. 라벨스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5에서 10억, 뭐 아니면 5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억 이하 값은 원래 이렇게 있다. 그리고 40억 초과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이하고 여기는
초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15억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냥 출력만 하지 말고 이 값을, 이것도 벡터 값이잖아요. 요인 벡터죠. 요거를 그대로 A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할당을 해버리면 값이 뭐 출력만 되는 게 아니고 저장도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실행시키면 지금 필드가 하나 더 생겼어요. 12개가 아니고 지금 13개가 됐어요. PRC 타입이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고 실제로 구간값을 저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억 2천이니까 5억에서 10억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요거는 71억이니까 40억 초과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18억이니까 이거는 15억에서 20억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5억 9천이니까 이건 5억에서 10억 구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값이 제대로 할당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연속형 값을 범주 값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연속형 변수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표준편차, 분사, 최대값, 최소값, 사분위값 이런 것들로 값을 요약해서 바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도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교차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차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숫자같이 표현되는 연속형 변수들 있죠. 그리고 척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등간 척도라든지 비율 척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고 표현되는 값이라기보다는 명목 척도라든지 서열 척도와 같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없는 척도들에 매우 유용합니다. 교차표라는 것이. 그리고 이 교차표가 보여주는 결과물은 결국에는 빈도수, 개수 또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차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변수에 할당된 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수값들. 그 변수값들의 각각 조건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제 관측 대상의 개수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 개의 범주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주로 빈도나 비율로서 그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정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교차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기본 통계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면적과 소득 이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해서 교차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구를 조사했어요. 가구들을 쫙 조사를 했고 그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알아내고 그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가구 소득을 우리가 알아냈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면적, 주거 사용하는 면적, 어떤 한 가구가, 그리고 어떤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래서 이 두 관계에 해당되는 가구의 빈도수, 개수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주주택의 면적이라고 할 때 이거를 변수 A라고 할게요. 이 변수 A가 여기에 해당되는 범주값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초소형, 소형, 준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값은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특정 가구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특정 값 준준형일 경우 AND 그리고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1년의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몇 원 이게 아니고 몇 원부터 몇 원 사이의 구간 이렇게 그거로 표현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사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준중형 정도의 크기이면서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사분위에 해당되는 가구는 몇 가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또 다른 거는 자치구별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라고 할 때 25개 중에서 값이 서대문구인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이 준중형인 거에 해당되는 주택의 빈도 또는 수 또는 비율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교차표에서 표현하는 것은 빈도나 비율을 표현시키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 함수로도 쓸 수 있고 추가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기본 함수를 쓰냐면 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패키지 굳이 오지 않아도 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면 교차표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테이블하고 두 개의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변수 A와 변수 B는 모두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도 같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치구와 전용 면적 요 변수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빈도표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치구라는 변수 요거 근데 그냥 A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 안 되죠. 아예 그게 출력이 안 됩니다. 반드시 벡터 형태로 A하고 9 자치구 이름 변수 그리고 A 사이즈 타입이라는 변수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전용 면적 유형 면적의 유형 저렇게 했죠. 저렇게 해주고 이걸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변수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변수에 해당되는 고유값들 9에는 뭐가 있어요? 고유값들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쭉 해서 25개의 값이 쭉 여기 펼쳐져요. 그리고 B 하면 여기 위쪽에 가장 위쪽에 두 번째 변수의 고유값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죠? 초소형, 소형, 준중형, 중형, 중대형, 대형 이런 값이 나와요. 고유값으로만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오진 않고 고유값으로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는 빈도입니다. 빈도, 개수.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남구 엔드 초소형은 1943, 강남구 엔드 소형은 2461 이런 거예요.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가는 거죠. 강남구 엔드 구 값이 강남구 엔드 사이즈 타입이 초소형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래 물건들은 1943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 전체 물건 중에 1943개는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그 유형은 초소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빈도표에 나오는 교차표에 나오는 모든 빈도수를 합하면 전체 A라는 객체의 행의 개수 또는 값의 개수와 같겠죠. 233,365개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는 요 개수가 아니고 비율로서 나타내고 싶다. 1943은 233,365로 나누는 그런 비율이 되겠죠. 전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 요 함수로 빈도수를 먼저 구하고 이거를 입력값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요거를 입력값으로 쓰고 주변에 무엇으로 쓴다? 프롭 테이블이라는 함수 안에 입력값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걸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비율로 표현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죠. 요건 소위 scientific notation, 과학적 표기 방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건데 보통 이제 2하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현되면 3 이렇게 되면 소수점 세 자리부터 요 값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0 832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값이 진짜 길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걸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옵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사이펜 이렇게 하고 그냥 100 정도 써주시고 실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거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방식, 일반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강남구에 아까 1900 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비율이 얼마나 된다? 0.08 즉 대략 100분율로 표현하면 0.8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차표에서는 보통 이렇게 전체 비율보다는 행 비율 또는 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 비율이라고 하면 다시 볼게요. 빈도수로 표현해 볼게요. 그냥 강남구만 따로 보는 거예요. 강남구만 따로 보고 강남구 안에서 초소형 주택이 몇 %인지 준중형 아파트가
거래된 게 몇 %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이 테이블 기준으로는 초소형 값 기준으로 그냥 서울시 전체에서 초소형 전체 물량 중에서 강남구가 몇 % 차지하냐, 그 중에서 동대문구가 몇 % 차지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러면 아까 그냥 프롭 테이블로 쓰면 전체 비율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행 기준으로 비율을 구하든지 아니면 열 기준으로 비율을 구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진이라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진하고 2를 써주면 행 비율만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2라고 써주면 열 비율만 계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행 비율로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강남구만을 봤을 때 강남구에서 초소형 주택은 거래된 것들 중에서 초소형은 0.15다. 이거는 15가 그렇게 초소형이다. 그리고 19%는 소형이었고 32%는 준중형이었고 그리고 4%는 중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비율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준중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준중형으로 거래된 것 중에서 준중형 전체에서 강남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된다. 그리고 준중형 중에서 강동구 거가 6%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각자 나름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해석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비율로 쓸 것이냐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비율로 표현했습니다. 비율은 뭐죠? 이제 0에서 1 정도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모든 비율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1점 얼마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초과하는 것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좀 더 가독성 높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백분율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백분율은 뭐죠?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 프롭 테이블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그 바로 앞에 100을 곱해주면 전체 값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만 선택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요건 지금 행비율이죠. 강남구에서 초소형은 15, 소형은 19, 준중형은 32.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비율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100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 소수점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쓰냐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운드하고 우리가 반올림할 대상의 숫자들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고 컴마하고 뒤에 숫자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결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여러 개의 그 소수점들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15.1, 19.1%, 32.8%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열 비율 를 백분율로 만들어서 그거를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하면 다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대형 평수로 거래된 그런 물건들 중에서 강남구 비중이 18나 된다. 그 다음에 17호인 서초구가 있다. 송파구가 12.4% 돼 있다. 강남 3구에 많이 있었네요. 대형 아파트가. 그 다음에 중대형도 뭐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식의 테이블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 함수로 이제 교차표를 만든 거였고, 조금 더 가독성이 높게 하는 방법 중에서 크로스 테이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함수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추가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gmodels 이 gmodels라는 패키지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확인차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도 비슷합니다. 테이블 함수하고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뒤에다 적어주고 요게 가장 기본인데 이거를 실행시키면 조금 흥미롭게 결과표가 작성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구분자도 있어서 좀 보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근데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변수만 넣고 하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참고로 이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앞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범례가 표현됩니다. 셀 컨텐트라고 해놓고 이 각각의 셀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일종의 범례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빈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i-square contribution.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chi 제곱 검정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계산해서 갖다 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타나는 거는 n 나누기 로우 토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행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행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n 나누기 컬럼 토탈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열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나누기 테이블 토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값으로 나눈 전체 비율이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otal observations in table 233,365개다라는 게 또 추가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차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변수 B, 여기 측면에 변수 A의 고유값들이 이렇게 딱 출력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두 변수 값에 해당되는 물건들의 빈도수가 여기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이 제곱 검정값이 나오고 행비율, 열비율, 전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이게 다 볼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것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값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 비율하고 빈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 써주면 됩니다. prop.r row, 그러니까 행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t만 썼는 대문자 t로만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true 여러분 아시는 거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rop c는 뭐냐면 이제 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컬럼, 그거는 f, false로 써주시면 되고 prop .t는 뭐냐면 전체 비율. 요것도 표현하고 싶지 않으면 false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아까 prop.chi_sq 요거는 chi 제곱 비율 값을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f라고 쓰면.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행 비율하고 빈도만 표현된 거고 여기도 이렇게 표현되죠. raw 데이터. 그 다음에 열 비율도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이었죠. 근데 이제 비율 말고 우리가 이거를 백분율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요. 따로 여기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포맷이라는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맷하고 여기 할당되는 값은 대문자로 SPSS라는 문자 값을 적어 주시면 비율이 표현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행 비율이죠. 행 비율을만 표현시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표현시키지 않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빈도와 백분율로 행 백분율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또 이제 실제 표로 저장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거는 이제 차차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빈도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명목 척도 또는 범주형 값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변수로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연속형 변수로 된 것도 사실은 가능은 한데 기술적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래서 연속형 값들은 범주화해서 그리고 구간화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실습을 이제 마치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걸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